네, 이제 중국 양회에 따라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5개년 계획 그리고 2023년까지 초창기 발전 전략을 또 발표를 했고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우리가 제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6% 이상으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좀 선전포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 여기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전인대는 올해 경제와 관련해서는 안전 성장을 택했고요. 대미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뭐 연구 개발비를 연평균 7%씩 늘려나가면서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중국은 8대 산업과 7개 중점 투자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양제가 들어간 링거를 놓아주고요. 항생제, 여기에 성장 촉진까지 투여를 해서 캡틴 차이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캡틴 차이나가 미국과 동맹국의 어벤져스 팀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대등한 시대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중국이 계획대로 14.5개년 계획을 끌고 간다면은 2025년쯤이면은 중국 계획대로 진행되면은 미국 GDP의 90%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패권 전쟁은 상당히 격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리커창 총리가 정부 보고 활동에서 급격한 정책 전환보다는 경제 기초 체력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급격한 방향적 전환에도 선긋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올해는 14.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고요. 또 당 1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대회가 열리면서 시 주석의 상기 임기가 결정이 되는 만큼 정치적 계절에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미중 간의 충돌이 벌어진다든지 회색 코뿔소가 출현한다면은 중국의 정정 불안이 안정 성장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적자 비율도 3.2%로 낮췄고요. 또 금융 위험을 무척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계, 정부의 그 부채 규모가 올해 5경 7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GDP 대비 330% 규모인 점을 고려해 보면은 올해 중국 정부의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부채 축소라든지 기업의 구조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로 제시를 했는데 이거 실현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성장률 목표 6%는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도 대부분 9%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022년 2월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은 올해 전체 인구의 64%인 8억 9천만 명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관련주 그리고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이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14.5개년 계획이죠. 14차 5개년 계획. 2035년까지 또 초창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이 이제 경제 규모에서 역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초장기 국가 전략 목표가 계획대로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10년간 한 연평균 4.5% 전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을 전후해서는 미국 GDP를 역전하는 X 시대가 개막이 되고요.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지원 국가로다가 명실상부하게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X 시대에는 돌아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전략 물자에 대한 그 공급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요. 또 인재 유치 계획인 만인 계획이라든지 1대1로 사업,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모두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나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달러 기축 체제와 같은 이런 그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이런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초장기 발전 계획은 시 주석이 앞으로 10년간 2번 정도 더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청사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정도의 국가에서는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퇴보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으로 발전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을 역전하게 되려는 이 장기 핵심 발전 전략,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에 생산성까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주도 성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내수를 기반으로 한 자립 경제죠. 쌍순환 전략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디지털 중국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AI, 첨단 디지털 분야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서비스 정책인데요. 뭐 중국은 내년 2월 달 동계 올림픽을 개점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도입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여행을 장려시키는 내수 환기 정책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 절반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대체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공공 차량은 100% 전기 자동차를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뭐 첨단 소재라든지 저량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을 키울 예정이지만 중국 증시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은 미국식 실리콘밸리식 모델인 가젤 기업이라든지 유니콘 기업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얼룩말 기업을 키우겠다는 이런 기업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얼룩말 기업이라는 것은 대장의 일사불란한 지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체제인데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지속 성장 가능한 당의 지시대로 그냥 순응하고 정보 수집에 협조하고 이익을 우선하지 말라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양회 관련해서 미국 시장 입장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국제 질서에 도전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을 했고요. 3월 2일은 쿼드 플러스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는 앞으로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미일 안보 체계에 좀 더 구축한다든지 우리의 쿼드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중국물과 관련해서는 펀드 쪽에 해지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ETF 펀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뭐 국방이나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운송, 식량과 관련해서도 중국 퇴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는 미국이 CPTPP에 가입하는 문제, 대만과 한국의 TPP 가입, 그리고 미국과 대만 간의 FTA 체결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상당히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도 뭐 기사 나는 거 보면 연일 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럼 이런 갈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도 전략을 또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은 좀 온화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일관됩니다. 더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전략적 소통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 안보 측도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먼저 미묘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라서 신규 투자나 기술적 제휴, R&D 투자 방향, 시장 개척, 고용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국가 전략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증시는 좀 기대와는 달리 연초에 주가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양회라는 또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탄력이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네 가지 악재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상계 임기 동안에는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당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익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국진민퇴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유기업을 발전시켜서 민영기업을 이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엔트그룹이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국내 그 디지털 포머들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으로 차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국유기업이나 정부 펀드 쪽에 민영기업이 인수합병된 게 48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158만 개 민영기업에 설치된 당위원회를 통해서 당이 민간기업을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성, 생산성, 이익 창출이 모두 이전만 못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중국물 ETF 펀드 쪽에 매도세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엑셀을 너무 세게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엑셀이 텐드럼 그러니까 긴축 발작을 일으켰을 경우에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던 신흥국 쪽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서둘러서 현재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물들을 좀 파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 어떻게 좀 언제쯤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양해는 14억 중국 공장의 시작 버튼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다양한 그 디지털 중국 정책 그리고 서비스 중국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바닥이 형성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를 대부분 정책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기금 주식 투자 한도가 10에서 40%로 올라갔고 저쪽에서 투자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이 집중되는 점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인 7월 1일을 전후해서 발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5월 말에 화성 탐사선인 탄원 화성에 착륙을 실시하는 그 시점을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하나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